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쟁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용마입니다. 지난달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쟁점 토론의 주제를 이것으로 잡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사전에 민중총궐기대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것이란 예단하에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면서 양측 간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후반의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시위대를 IS 테러 집단과 비교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채 출국해버렸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순응해 제2차 민중대회는 아예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중대회를 통해 표현하려던 정부의 노동법 개혁에 대한 반대나 쌀값 대책 요구, 국정교과서 강행 반대 등 핵심 내용들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정부와 시위대 간의 대결 구도만 부각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조영선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은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모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딱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먼저 딱딱한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 주제로 지금 집회와 시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헌법 21조에 제1항에서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금지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거는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역사적으로도 사실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발전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배경에는 집회 시위 자유가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권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결의 원리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수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토론도 있어야 되고 서로 자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 이 집회 시위 허가제 금지, 허용되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안, 헌법에 규정한 사례 같은 경우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갖는 역사성,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나치 헌법의 나치 이래로의 어떤 집회 시위 자유가 침해됐던 역사,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많은 이렇게 4.19, 5.18, 그리고 60항쟁을 했으면 집회 시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역동력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7년 헌법에서 이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렇게 놓은 것은 어떤 헌법적 결단, 그만큼 집회 시위 자유는 보호되어지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일단 어찌됐든 제한은 가능한 거네요. 물론 이제 헌법 37조 2항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법률에 의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등에 의해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많은 기본권에서 여전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저는 대학을 8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전에 고등학교 때 네. 일종의 이제 사회 시간이죠. 거기에서 배웠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잖아요. 예. 그때 배울 때까지만 해도 이 국민의 기본권의 조항 아닙니까? 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사실은 뒤에 뒤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렇죠. 앞쪽에 그 국가 권력의 네. 어떤 정체 관련된 예, 예, 부분이 예, 나오고 뒤쪽에 기본권이 있었는데 지금 87년도에 이게 바뀐 건가요? 예. 네, 최근에 제가 헌법을 보니까 이게 기본권 합쳐가- 앞에 이제 기본적 규정은 앞에 있었죠. 근데 이제 헌법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회 앞에 있는 구조. 예. 과거에. 근데 그게 이제 8년 헌법에서는 국회 뒤에 이제 대통령이 있게 된 정부 구조가. 예. 그러니까 입헌주의 내지는 국회 우선권을 사실은 8년 헌법에서 보장했다고 보죠. 그전에는 대통령 권력 중심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국회보다는 대통령을 앞에 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그전 예,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예. 뭐 국회가 나온다든지 예, 예. 또 그 외에 뭐 사법부가 나온다든지 예, 예. 중앙선관위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습니다. 순서가 되어 예, 있고 예. 그런 국가 권력 구조에 관련된 것들이 먼저 나오고 예. 그리고 나서 국민의 기본권 부분이 뒷부분에 기본권도 앞에 앞에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앞에는 예. 있었나요? 예. 근데 이제 그 규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형식적이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럼 이게 이제 87년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예. 그때 예. 이제 조금 더 보강이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봐야 되겠네요. 예. 이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 민주화의 정신들을 헌법에 담아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우선 그 대통령보다는 앞선 그런 자리에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들을 그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문제는 이제 헌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정치 현실이나 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헌법에 따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그 현실이 문제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자유를 헌법 제21조에 이미 예. 규정을 해놨고요. 네, 21조 1항에서 규정을 했고 또 네. 2조 2항에서 2항에서, 허가제가 아니다. 예. 네, 허가-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아까 37조 2항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또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의 기본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권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고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것도 법률이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물론 비례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시위 자유에 있어서도 문제들은 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간이랄지 장소라 이런 것들을 최대한 허용하되 특히 예외적으로 장소를 약간 좀 제2의 장소로 옮긴다랄지 뭐 도로가 있으면 6차선 이렇게 다 있다면 3차선 정도로 한다랄지 조금은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기본권 침해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기본 정신이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헌법 제37조인 거죠.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그 기본적 권리를 10조에서 37조 1항까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많은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그 많은 기본권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펼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지배적인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임금님 기는 그 당나귀 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가장 덜 제한해야 되는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그런 기본권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 또는 집회 시위의 자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뭐 교통 체증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집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태도들 이거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집회 시위 자유가 갖는 어떤 헌법상의 위치랄까 우리 생활상의 위치를 본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일부 그 학문의 자유랄지 이제 광의의 의미 내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민
우리 전남에 오셨지만 누릴 수 있으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소위 자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론 출판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광고를 통해서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언론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로 제작품권이 얼마든지 있죠. 이렇게 얼마든지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강자들은 얼마든지 언론 출판의 자유를 표현한 강의의 어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집회 시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회적 약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물론 매체를 가지지 못한다랄지,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광고 한번 말하자면 어떤 모금 신문에 가려면 여기다 하단에다 얼마나만 내야 되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의 자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회 약자, 소수자의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 헌법의 원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최소침의 원칙이 더욱더 엄정하게 좀 지켜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사실 방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표현의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꼭 굳이 집회와 시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제 사람들 복잡한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직접 집회와 시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러는지 한번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박형대 정책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죠.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직장에서 표현하면은 그것이 반영되면은 더없이 좋죠. 굳이 비용 들어가고 시간 들어갈 필요 없이. 그렇지만은 일상적 생활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회 시위란 것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거 없으면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 한 예로 예전에 한미 FTA에 관련한 반대 광고를 농민들이 다 돈을 모아서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 대한 접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어떤 정치적 접근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맨몸뚱이로 거리에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법적으로 제약을 한다는 것은 당신들은 국민들은 아니다. 국민으로서 권리는 당신들은 없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광고뿐만 아니라요.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사도 다루지 않습니까? 보도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결국은 이제,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도, 자본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실어줄지 농민들의 이야기를 실어준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꾸준히 언론사에 광고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지만, 농민들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광고를 전혀 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실리죠. 그러니까 실린다면 어떤 지금같이 어떤 농민이 어떤 불상사가 생겼다거나 또는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극도의 어떤 환경 속에서 농민들이 갈아엎는다거나 이런 자극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는 거죠. 저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니라 돈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 볼 때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그래도 좀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되는 언론은 혹시 없나요? 국민방송이겠죠. 근데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왜 굳이 나오느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예. 사실 우리 사회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무엇을 챙겨줬던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건 아니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펼쳐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목소리가 타겟이 되는 정책 결정자의 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타겟이 되는 정책 결정자의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죠.
들릴 수 있어야 되고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책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서는 뭐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모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회 그 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모여서 뭔가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라. 국민은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고 바로 그것이 국민 주권주의가 원하는 바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지금처럼 정부가 사실상 귀를 닫아버릴 경우에요. 아무리 아우성돼도 사실상 뭐 소용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나 그 우리 역사적 과정을 지켜보면은 사실 집회 시위의 비극과 희극이 교차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집회 시위가 뭡니까? 4.19 아닙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고,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나왔고, 그게 합법이었나요? 이거 불법 시위였거든요. 또 그 이후로 5.18 때 그 대학 전남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엄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나오고 시민이 나왔던 그게 집회 시위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위법했지만 역사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고, 또 육시방정도 마찬가지죠. 육시방정도 다시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만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대문서 가까운 데 있었는데 어떤 4월 3 호월집회 이후에 쏟아져 나온 많은 학생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박종철 열사에 대한 그때 그 진상들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때 또 분노, 그리고 6월 9일 날 또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격탄을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사실 집회 시위가 불법이었지만 사실은 역사의 큰 소용돌이를 이겨내고 승리의 역사로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의 역사를 창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유엔 규약이라는 보면은 평화적이지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 뿐이지, 사실 합법, 불법이라는 것은 현행 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를 다루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역사는 이러한, 어떤 면은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충분하게 역사의 그 흐름들을 민주주의의 흐름으로 되바꿔놨다. 그런 면에서 또 지금 현재도 집회 시위 자유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막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사적 신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요. 우리가 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지금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네. 이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거기도 한번. 네.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고 모이고 행동하는 건 굉장히 이렇게 원천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표현으로서. 그래서 정말 가난해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맨 몸뚱아리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항의 대상에 가서 이렇게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되게 역동적인 권리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고 되게 기본적인 권리 중에서도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정부의 모습은 사실 이런 집회를 바라볼 때 어떤 권리로서, 역사적 권리로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 이렇게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집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것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집회 주최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집회는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정하는 그 불법의 그 틀이라는 것들이 살짝 넘을 수도 있고 뭐 안 넘을 수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경찰은 불법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해산하려고 하는 모양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권 기준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헌법 정신이라든지 다 보호되는 것이거든요. 적법한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를 국가가 잘 얼마나 보장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그러한 의지를 천명할 때 이렇게 정부는 이거를 어떤 불법 집회다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예전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비롯해서 네.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분출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모든 이슈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오로지 불법이냐 아니냐, 네.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 이 부분만 지금 굉장히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왜 충돌을 할까? 예? 우리 정책위원장님. 네. 예, 이번에 보면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서 막고 또 시위대는 이 밧줄로 차벽을 또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요. 근데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이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왜 그럴까? 어차피 넘어가지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또 한편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농민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집회 시위란 것이 굉장히 극도로 긴장 상태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1차적인 책임은 어떤 정부의 대응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앞서 이야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집회 시위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좋은 권리라 생각하거든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존중을 해줘야죠. 마치 선거권을 행사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정도로 선거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회 시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 경찰이라든지 정부의 기본 자세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집회 시위하면은 경계의 대상이에요. 관리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이 나를 또는 정부가 나를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라는 공간은 극도로 긴장 상태로 가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현실에서는 차벽을 이렇게 싼다거나 또는 무장한 경찰이 막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의 권리를 짓누리러 왔다라는 순간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도의 긴장 관계를 만들고 있는 정부의 집회 시위의 어떤 자세가 결국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집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최대한 절제하고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간의 집회 시위 양상의 어떤 쭉 이어온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관리가 그런 대로 됐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도 경찰이 다쳐서 유독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농민이 유독한 상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도. 그래서 이번 집회 시위의 문제는 국가 폭력의 문제이지 시위대의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있는 데서 이번 집회 시위 현장을 그대로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정말 누가 이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이 집회의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를 깼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하게끔 하면은 저는 거기에 저는 승부가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차벽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요. 그러니까 2008년 촛불 집회 때 사실 그때도 굉장한 차벽들이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시민들이 이렇게 차벽에 그 밧줄을 대서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차벽을 끌어낸다든지. 그래서 그 행위가 있고 나서 이제 한국형사정책연구소라고 국책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왜 2008 촛불 집회 때 왜 시민들이 저렇게 차를 끌어내고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왜 그런지 쭉 연구 결과를 조사한 결과 그 차벽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차벽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우려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표현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어떤 저항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찌 보면 일견 그 경찰의 이 차벽 중심의 집회 관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런 차벽이 시위대와 그 다음에 이 경찰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접촉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훨씬 더 적은 어떤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집회 현장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과 당혹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우리 주장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했던 노력인데 그런 노력들이 들리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무력감들이 이제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정부의 국제기관에서도 정부 차벽이 문제다. 이런 밧줄을 당기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차벽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미 보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경찰은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그 경찰청장인가 그랬죠. 차벽은 폴리스라인이다. 단순한 폴리스라인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차벽이란 존재 자체가
그 앞에 선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무력하게 만들고요. 왜소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공간적으로 차단됐다, 차별됐다는 느낌을 주게 만든다. 폐쇄감을 주거든요. 이거는 다른 면에서는 공포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 권력의 절대성이라는 거. 정말 차벽을 넘어서 갈 수 없는 차벽으로까지 보호되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청와대 또는 국가 권력. 이제 이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시위대들이 광화문 광장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대상은 대통령인데 차벽은 그걸 가로막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 근접하지도 마라.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결국은 그 자체가 이 시위대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폭력, 국가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 폐쇄공포증 비슷한 것으로 봐도 그렇죠. 될까요? 네. 어떤 폐쇄되어 있을 때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을 야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11월 14일 날이 갖는 의미가 70년에 11월 13일 날 그 전태일 여사가 분신 한강 것에 대한 45주년이거든요. 그리고 매년마다 사실 이 전태일 여사 추모하는 행사를 해왔었고 그 집회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삿날이긴 하지만 또 이 노동자, 농민, 빈민, 철거민 많은 어떤 우리 사회의 소수자 또는 약자들에 있어서는 어떤 축제의 날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뭐 현 박근혜 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힐링이었죠. 이날은 가장 와서 시골에서 새벽에 그 버스 대절해 가지고 올라와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가면은 어르신들 어떤 마음 편해지고 노동자들도 뭔가 우리가 뭐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공장인 사람들끼리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거리를 당당하게 한번 걸어보는 것도 야 뭔가 이게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했던 것 그 자체가 소중한 어떤 그 카타르시스 갖다 주는 이게 완충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더 이상으로 폭도로 소위 말하는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그 권력이 권장하고 일정하게 허용해 줌으로 해서 이들이 일정한 장소나 시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수순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도 거기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만은 차벽을 이렇게 사람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렇게 쳐놓고 왔을 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버스가 차벽이 가져다주는 상징성, 국가 권력의 불통성, 첨예화 된 소외감, 이 모든 것이 이제 합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그냥 내려갈 수 없지 않느냐, 여기서 말 수 없지 않냐라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차에다 줄을 매달고 어떻게 하는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집회 시위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11월 14일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동화에 빠져가지고 불온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태도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불상사가 비롯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회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그 지난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항의 대상은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에게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들릴 수 있고 우리의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이 거리가 보장되지 않았죠. 그 거리를 띄워놓고 막아놓는 것이 차벽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집회 시위의 의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그 폭력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그게 한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적인 뭐 상황은 그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아까 그 08년도 광우병 촛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촛불 시위, 그 당시 시위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시위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여중생들이나 뭐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각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합류를 하는 형식이 됐었는데, 이번 그 민중대회하고 비교해보면 그 당시 시위는 굉장히 평화적이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한 50일 넘게. 잔치같이 좀 됐지 않습니까? 잔치같이. 그렇죠. 예. 곳곳에서 기타 치고 그렇죠. 노래도 부르고. 뭐 유모차부도 부대도 나오고. 예. 또 청소 다 하고. 그렇죠. 아주 좀, 예. 좀 해피한 공간이었었던 그렇죠. 기억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실상 이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면
일반적인 시민들이요. 뭐 예를 들어 유모차 부대라든지 나오고 싶어도 사실은 너무 예, 나오기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그 TV 카메라가 조금 편향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그 지난 집회 같은 경우도 13만 대중들이 참가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최전선에서 그 힘으로 충돌했던 부분은 몇백 명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예, 예. 12만 9,800명 정도는 평화롭게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는 오로지 그 충돌 그것만 뻥튀겨서 집회 자체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집회는 평화적 집회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고 미리 주최 측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의지를 밝혔고, 이제 그럼에도 어찌됐건 경찰의 물리력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충돌로 인하여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집회 그러면 불법, 뭐 폭력 이런 식으로 미디어가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화, 과대 포장되고 이미지화한 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 집회 이쪽 뒷면에 있었던 대다수 평화로운 시민들은 평화롭게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였죠. 네. 세계 어느 나라의 집회가 13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집회가 너무도 어디 질서 정연하게. 예. 그래서 아마 기네스북 올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주최 측에서도 조금 더 이런 충돌 상황이 어차피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조금 더 평화롭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일종의 이제 문화제 비슷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이런다면 조금 더 이 일반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부드럽지 않을까. 예.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 저녁 늦게까지 뭐 10시 넘어서까지 이제 남아서 시위를 하고 했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예, 저희도 그날 여기에서 10시 반경까지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 방송을 했는데 그 차벽을 그 중심으로 해서 남아 계시는 분, 시위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 프레스센터에서 뭐 시청 광장 이쪽으로 이어지는 길거리 있잖아요. 거기는 그 10시쯤 되면 이미 그 집에 돌아갈 사람들은 많이 돌아갔고요. 네,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서 기타 치면서 이제 촛불 켜고 노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월 14일 날 어떤 그 일부의 어떤 약간의 좀 과격한 행위가 좀 존재했었다고 볼 수도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그런 게 안 나타나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집회 시의 폭력성이랄지 가행지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이런 발생했는가? 왜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또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4대 뭐 개혁안을 갖다 이번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노사정 합의했었습니다 사실. 천천히 합의해서 물론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한국노총 위원장님이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와중에 테러 방지법도 통과시키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사실 솔직히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은 쌀값과 커피값의 비교. 제가 오늘 좀 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주 쌀이 좀 비싸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거기 좀 비싸. 10kg에 36,000원이에요. 1kg에 3,6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1kg면 우리가 열업입니다. 열업. 맞죠? 네. 열업이면은 10명 정도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명.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머니한테. 10명이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3,400원이고 커피 한 값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명 밥과 커피값이 같은 이 시대. 이 과연 농민들이 도대체 뭘 먹고 살 수 있는가. 이 절망적인 상황. 또 하나는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강남에 가면은 강남 대로에 제가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대로변에 양쪽에 그 예쁜 측백나무 같은 게 쌓여졌고 이번에 또 겨울에 오니까 거기다 화단을 이렇게 좀 더 멋있게 예전에는 검정색에 이렇게 그 드럼통 같은 데다가 측백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은 약간의 대리석으로 좀 적용을 해가지고 심어놨어. 그게 뭐냐? 이걸 노점상하지 방지하기가. 화단 세우는 거. 노점상 못하게 하려고. 집회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이 이게 참, 야,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신경 쓰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아니다. 내가 거기서 봤었거든. 노점상하고 이게 싸우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과연 전달될 수 있고 무엇인가가 좀 더, 이 집회 시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방송에서 특히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서 이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보면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이 도구마에 갇혔어. 이 패러다임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들 불법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다분히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노동계약 문제, 농민들의 쌀값 문제, 또 한중 FTA 문제도 농민들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회라면 죽은 사회이죠. 일본을 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일본은 침묵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그 달을 보는 왜 이들이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론이 분석하고 대안을 내는 이런 좀 지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형대 위원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정부가 방금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이슈가 사실 묻혀버렸어요. 네. 예. 정부가 왜 자꾸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뭐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독재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회가 상당히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측근이었던 홍보수석 국회의원하고 이정현 국회의원이 국정원 가서 찬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혼이 비정상이다고. 그러니까 이 거리에 나오는 시하러 나오신 분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좀비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S로 봤죠. 그렇죠. IS로 본 것이고. 거의 이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저항하기 위해서 조직된 사람들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혼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회 전부터 불법 시위가 우려된다면서 계속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언론에 이제 시위 장면 중에서 경찰의 폭력성은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동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거의 적을 대하듯이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증오를 만들었던 거고 이건 큰 공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노동자나 농민들의 요구를 일단 알고는 있는 건가요? 어떤 걸 요구하는지. 예,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들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힘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를 보고 거인처럼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민생이나 복지 다 약속도 안 지키고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풍차와 같은 풍차를 거인처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저것을 우리가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고자 했지 않냐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공권력이 아주 심하게 설치는 경우는 독재 정권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독재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정통성이 항상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보면은 친일파들이 빨갱이 소탕 작전을 왜 열심히 했냐면은 자신들의 행적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더더욱 빨갱이 소탕 작전 하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안 탄압 그리고 이런 폭력 시위 논쟁 이런 것은 자기들의 어떤 정권의 상황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된다면은 평가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자꾸 양산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정부가 이유 없이 강경 진압을 하거든요. 집회가 시작되지도 않는데 불법하다고 선언해버리고 뭐 일망타진하겠다는 식의 담화 발표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벽 쌓고 물포 쏘고 하는 계속 이제 이렇게 강경적으로 대응하고 충돌을 야기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 정치 국면을 뭔가 좀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희구적인 그런 성향들을 뒤집어 놓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성가신게 있고 시끄럽고 귀찮고 그래서 아우 싫다. 그러니까 그 진압하는 사람들을 그 표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강경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안 정국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안 정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실제 지금 그 방금 이야기 나왔지만은 우리 현 정부는 지금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죠. 그리고 그 대선 때 나왔던 모든 공약들은 다 거짓말을 만들어놔 버렸고 시건해 버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소위 말해서 법질서로 상징되는 개념이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뭔가 강경한 진압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집토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는 경제 살리기라든지 서민들 생활 윤택하게 한다든지 사무실 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내내 지금 선거 전략에만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선거를 위한 정부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예전에 제가 그 전두환 시절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만 그걸 피로 느껴 4.13 호원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호원조치 있고 나서 강경한 장관 대책이라는 게 있고 안보장관 대책이라는 게 해서 뭐 법무부 안기부 이런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뭐 이런 담화문을 발표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요즘의 상황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거.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공포 정치 또는 이런 정치를 하는 이유들은 그만큼 다급해졌다라는 이유죠. 국민들이 특히 이번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뜻대로 뜻하는 말을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 87년대 그 4.13 호원조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했었고 집회시 일체 금지하게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태를 보게 되면 그때와 같이 적대화시키고 공포화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IS라는 비교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러한 과거의 어떤 공포 정치 또 교심이야 하는 안정희구적인 정서 야 너무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이런 패러다임으로 갇히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 그 집회 그 3일 전에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 경찰 22,000명을 총동원해서 서울로. 근데 과거 역사적으로 가포 비상령을 내렸던 때는 G20 때. 그때는 뭐 외국 정상들 오고 뭐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럴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민중총궐기는 어찌됐건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못 살겠다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냥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민들을 향해 사실 가포 비상령을 내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 집회에 대해서 매우 불온하게 적으로서 규정했던 게 분명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집회 주최 측이 어찌됐건 집회 신고를 하고 지금의 집시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경찰은 이 청와대 인근과 그다음에 광화문 사거리 인근을 다 금지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찰은 굉장히 집회를 사전적으로 불허하고 또 가포 비상령이라는 엄청난 그 경계 태세를 취하면서 국민을 적으로 이미 규정 내린 게 이런 맥락하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3개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좀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법무장관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IS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 하나의 어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이 지금 엊그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엄정하게 다루겠다라고. 사실 그건 국무총리가 할 말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할 이야기인데 사실 그러나 정부 여당 측의 어떤 강력한 주문이 있고 이 주문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신호를 받는 경찰, 그 강신명 경찰청장의 어떤 표현이나
또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을 보게 되면 도의적인 문제와 법률은 다른. 물론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지만 경찰에서는 굉장히 이번에는 뭔가를 정말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또 여러 가지 경찰 내부 조직들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도 상당히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이게 경찰 조직의 좀 시스템적인 그런 하나가 있고 또 한측은 사실은 일부 언론 매체들의 무분별한 어떤 보도 행태. 그러니까 사실 참 그거는 뭐 어떤 특정 언론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부분, 그러니까 줄 당기는 그 부분만 보여준다랄지. 사실 쓰러진 장면도 사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매체 같은 경우는 그 쓰러진 분이 이게 머리를 맞고 바로 뒤로 넘어진 게 있고 또 우리 백남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가 계속 맞아가지고 쓰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언론 일부 종편 방송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한 맞는 대목은 안 나오고 쓰러진 대목만 이제 방송을 하고 또는 줄을 잠기는 대목만 담아서 인위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보도하는 행태.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줄 당겨주고 물이 썰어지고 하면서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불법이 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언론의 어떤 일부 언론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하나 해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폭력시냐 뭐 이게 과잉점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조사의 흐름 속에 상당 부분은 이러한 흐름 속에 나온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지시나 어떤 형태의 신호 이를 개처럼 움직여주는 이런 착실한 어떤 경찰 조직 또 이것을 현상들을 계속 반복처럼 하는 이 언론의 매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국민을 적으로 만들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지금 그 국민을 적대시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그 전에 계속 공권력 감시센터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을 주시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G12 이명박 정부 시대에 열리는 거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정부의 어떤 대응 양태라고 할까요? 비교해 보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공격적이 됐죠.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훨씬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움찔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공격을 정말 빡세게 막 던진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학습이 되면서 사실 국가가 나를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다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고 있구나. 그것이 가령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 불신 검문을 강화한다든지 뭐 계속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굉장히 늘렸어요. 그리고 전의경을 줄인다고 하면서 경찰 기동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찰 기동대라고 하는 경찰 내부에서 집회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그런 부대를 3,000명 늘리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집회 자체를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추세라고 저희는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 장비 부분을 굉장히 많이 뭐 체증 장비를 비롯해서 물포라든지 캡사이신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국회의 통제를 별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 넣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집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어떤 뭐랄까 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지 자기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축제는 사라지고 뭔가 계속 시민의 입장에서 집회를 가야 할 때는 적으로 규정하는 정부를 향해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축감들이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더 공격적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점이고 또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제2차 대회를 앞두고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 이런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집회에 참가했던 뭐 대학생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알린다든지 온갖 가지 방법을 현장을 한번 더 좀 상기시켜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당시에 한 20일 됐는데 그때 현장이 굉장히 지금도 여운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앞은 전쟁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앞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물대포를 쏘면 이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서 좀 상향으로 해가지고 시위대에 물을 이렇게 옷에 물을 흠뻑 적시켜가지고 활동을 둔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에 주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물대포의 발사는 사람을 명중시키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스나이퍼를 배치했구나 할 정도로 이건 단순히 그 차벽에 금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자꾸 명중을 시켜서 그런 희열로 진압을 하고 있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이 뒤로 와서 앞은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며칠 전부터 언론에도 나온 게 뭐냐면 경찰들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비 훈련을. 근데 저는 무엇을 했겠냐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이 드럼통 놔두고 물대포로 맞춤 연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을 저는 수십 일간 했다. 단순히 이렇게 차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방어 훈련이 아니라 이 저항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번에 백남기 농민이 생명이 위중한 사태가 온 것은 결국은 그런 사회에 가까운 분위기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찰들의 훈련, 굉장히 고도로 훈련을 시킨 거죠, 이것은. 이건 굉장히 큰 범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현장은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중계방송 할 때도요, 보니까 물포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경찰 차로 접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머리 위로 바로 그냥 위에서 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이 물포를 쏠 때는 이렇게 해산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해산 여러분들 무슨 법 위반으로 했으니 해산하십시오 이런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살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산 살수를 하고, 그러니까 예비 살수죠,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살수할 테니까 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본격 살수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 그날은 그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 시위대한테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불법을 자행한 건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주의 20대랑 되게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서울역을 지나서 이렇게 용산, 그러니까 남영동까지 갈 때 경찰이 어찌됐건 차벽 설치해놓고 이렇게 그런 적법 절차를 나름 지키면서 분산 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그냥 직방으로 이렇게 내다 꽂는 방식의 그 직사와 그 다음에 조준 살사 그리고 지속적인 살수가 지속적으로는 그러니까 물포에 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 빼고는 진짜 6시간 내내 쌌거든요. 그런 게 사실 너무 이렇게 끔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 제기하셨는데, 저는 연습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비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저는 되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살수차 내부에서 시위대를 볼 수 있는 요 모니터의 크기가 18, 15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딱 게임할 수 있는 그 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경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모니터에 있는 그걸 보고서 과연 이걸 쐈을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사람은 정말 게임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가 어떤 국가 공권력으로서의 대변의 역할을, 그런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렇게 멀리서 어떤 벌레들이 막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없애야 되겠어.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그거를 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게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별로 실물감이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경찰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게임처럼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사실 그런 류의 준 무기가 사실 전쟁터에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가장 비인간적인 무기죠. 네. 사실 과거 유신 정권 때요, 군사 정권 때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전략은 해산이 아니고 진압이었지 않습니까? 백골단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이제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이제 집회가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경찰이 강경 대응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지난 정권 이명박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 방식은 해산이었습니다. 집회를 그냥 해산하는 건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해산의 수준을 넘어서 다시 옛날처럼 진압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로 하여금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그냥 폭력으로서 완전히 눌러버리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봐도 될까요? 앞서 그게 말씀하신 그렇게 거. 되는 어떤 원인들이 사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이제 우리 헌법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살수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법으로 찾아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필요 최소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있고 이건 사실 살수자 사용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는 거죠. 경찰청장도 이건 자기들끼리 그건 법이 아니고 우리끼리 내부적인 업무 지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필요 최소한도라고 하는 게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세한 사용에 대한 뭐 제한이랄지 시기랄 이런 부분들에 모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직접 저기 제일 하위에 있는 살수자 사용 지침에다가 바로 이임한 것 같은 그걸 백지임이라고 하는 또는 포괄지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경찰관 경찰청장이 임무적으로 이것을 10m에 말해서 폐가 1000rpm입니다. 수압이 이거 안 되겠다. 2000으로 놀리자라고 가능한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걸 가능할 수도 있고 경고방송 하지 말자. 바로 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이 법률 구조에 있어서 경찰관들이 경찰청장이 임무적으로 이런 살수차나 여러 가지 그 진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게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걸 이제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취하면서 그 시위 참가자들이 어떤 그 일부지만은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왜 시위대들은 꼭 충돌해야만 될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경찰의 어떤 불법적인 대응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됐는데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게 왜 이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했는데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루어놓은 것이 이제 별로 없는 사실상 이제 실정이죠. 실정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들이 훨씬 이제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 경찰의 어떤 그 불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대화를 좀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일단 무엇보다 아까 차벽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차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차벽을 또 설치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2차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 그때 또 차벽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렸는데 이 경찰이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근데 이번에 차벽 설치하면서 경찰차가 모자라서 뭐 전세버스도 세워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목격을 못했습니다. 위헌 결정에서 두 가지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그 그러니까 차벽 설치가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혹은 해산하는 것으로도 안 될 때 그런 걸로 조치가 안 될 때 마지막 방법이 차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 차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동하시는 분들의 이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은 앞부분은 쏙 빼고 이번에 뭐 14일 날 그 시민들의 통행을 확보해 주기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한 사람만 가까스로 갈 수 있는 정도의 틈만 열어줬을 뿐 실제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헌재 결정의 취지를 경찰은 별로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왜 차벽 헌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왜 차벽 설치하냐 이러면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려도 차벽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경찰 얘기예요. 사실 진짜 열받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워딩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행사가 4일 전에 있었고 또다시 이제 차벽이 설치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근접한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차벽을 통해서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 위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이것을 이제 달리 해석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숨구멍이라고 해서 한 사람 정도를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경찰의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일부분에 사실은 한 사람도 드러날 수 정도의 이제 통로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는 한 차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수대의 차 있는 사이에서의 일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최소한의 통행, 일반인들의 통행을 보장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좀 왜곡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좀 이 부분들은 경찰이 차라리 이 차벽을 설치 안 하면 어떨까? 대범하게. 네. 이거는 사실 국민들한테 하면 보이는 문제에서. 그렇죠. 예. 사실 뭐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다 동생들이고 또 아들들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서 얼마나 고생시키고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소유서 이런 거 없애고 한번 그냥 정말 여기까지 넘어가지 말자고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은 우리 어떻겠어요? 이렇게 우리 소위 IS로 지칭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여론은 분명하게 모든 여론들은 이건 너무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아니 청와대는 옛날에 그 김신조 같은 특수훈련을 받은 무장 간첩들도 못 넘어갔던 그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그 농민들이 신고 노동자들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사회자님께서 주최 측에서 좀 뭐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경찰 쪽에서 또는 정부 쪽에서 좀 세종로 광장 있잖아요. 그 광화문 광장. 그거 좀 내주면 어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외치고 그 외치면 분명히 청와대까지 들릴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청와대 담장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담장 넘을 수도 없는 거고 물리적으로도. 뭐 그게 왜 문제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벽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차벽 헌법재판소 결정 이야기하면은 일본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이 일본에 수출한 뭐 상품인지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네, 일본에서도 사실 차벽을 설치했거든요. 네. 근데 그 차벽과 우리 경찰이 설치하는 차벽은 성질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차벽은 뭐냐면은 군중들이 모이니까 국회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국회의사당이라는 하나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차벽은 뭐냐면은 군중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차벽입니다.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지 마라고 했던 통행권을 침해하는 차벽이죠. 통행을 해야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경찰이 설치하는 차벽은 어떤 경우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건 잘못됐던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14일 설치한 것을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요. 광화문으로 우리 3겹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겹 있고, 광화문 바로 앞에까지 3겹이 되어 있고, 종로에서는 쫙 일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 길이와 3겹을 설치하는 이런 위압적인 상태, 이거는 어떤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는 그렇게 약간 좀 자신 있어봐라 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 헌법재판 취지는 좀 소통하게 하면서 해라. 우리가 그 시간대별로 차벽 설치했던 거를 사진으로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조치로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청에서는 4시경에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이미 거의 1시 42분경부터 경찰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종로 라인 맞고, 그러니까 태평로 라인 맞고, 종로 라인 맞고, 저쪽 광화문 이순신 장군 있는데, 세종대왕 있는데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건 이 사전적 조치로 취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 결정과 이게 우리가 결정을 생각해 볼 때 이 경찰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굉장히 위헌적인 그런 조치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 우리가 지적은 많이 하는데 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물론 이제 청구인들 모집을 해서 이 차벽 설치에 대한 뭐 헌법소송을 제기한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헌법소송.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이건 이제 사실 물대포 피해자분들이 몇 분이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 외에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소문 했습니다만은 사실 나타나지를 않고 계세요. 상당히 그 공포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스스로의 권리 행사를 좀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 정도로인 거죠. 예, 뭐 헌법 소원을 낸다고 해도 뭐 또 이게 그렇죠. 몇 년 걸리겠죠. 지금 정부 하에서 이게 바로 결정이 날 리도 없고.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반복적으로 유연적인 지금 차벽 설치를 지금 계속하는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사실 국무총리도 그러고 법무부 장관도 그러고요.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법치가 확립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법치라는 말은 원래 원리대로 하자면은 시위대나 국민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이나 시위대가 국가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법대로 해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실 법치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조금 말을 거꾸로 쓰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한 국가 행정의 측면들도 엄밀히 본다면 법대로만 한다면은 네. 정말 법의 이념, 헌법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제대로만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좀 정말 거꾸로 받아서 한번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행자부 장관한테 말하고 싶어요. 좀 법대로 하자고. 아, 저도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옛날에 법대로 하자 부신검문 캠페인이라도 그런 거 하고 저희가 집회 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사실 법대로 해라. 제발 관련 법들 규정 쭉 나열해 주면서 경찰이 법대로만 해도 평화로운 집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희가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박형대 위원장님, 만약에 정부가 집회와 시위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그래 와서 해라라고 경찰이 만약에 현장에 안 나타난다면, 네. 예, 어떻게 시위대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보수 언론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참, 오히려 이렇게 집회 과정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경찰들이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정보 깨끗한 옷 입고 폴리스 라인 잡고 있으면 거기서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이제 방패를 들고 있다, 무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반드시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안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런 걸 왜 놔두고 가냐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대응에 따라서 이렇게 농민들의 반응도 그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오히려 시골에서 이제 시군에서 농민대회 하면은 거의 발생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집회하러 가면은 시청 군청에서 문 열어줘가지고 들어와서 집회하고 가시라고. 화장실도 그 번청 들어와서 쓰고 가시라고 다 해주니까 거기서 무슨 말썽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 그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시골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자식이 어디 밖으로 나가버리고 샷 한번 내리러 가버리면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집안이 또 어떤 집안입니까? 그러면은 그건 흔히 말하는 이제 참 안 되는 집안이죠, 그것이. 근데 이번 정부가 했던 방식은 시골에서 그 많은 농민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주인은 그냥 외국 나가버리고 문 닫고 샷탄을 문 내리고 거기다가 쓰레기 앞에다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법적을 떠나서 최소한의 어떤 사람의 도리로서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걸 한 것이라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생방송으로 중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둔다면, 여러만 놓는다면. 그 당시 신고하기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효자동 동사무소까지 행진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진하게 하고 효자동 동사무소에서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만 막는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어떤 인식 문제하고도 이게 굉장히 그렇죠.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법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효자동 사무소가 청와대 담장으로부터 거리가 한 200m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국가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밖에서는 얼마든지 집회를 할 수 있거든요.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대로만 하면은 얼마든지 충동 동사무소 앞에서 군중 집회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내내 다 관련된 겁니다. 복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복면 금지법을 새누리당에서 이미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했죠. 예.
복면 금지. 일단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복면을 쓴다 그러면 일단 인상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박형대 위원장이 복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인터넷에도 뭐 그 글을 올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복면 시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목적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복면 시위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이제 확립이 돼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그 형을 이렇게 세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저지른 사람이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형이 더 이렇게 좀 세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복면이 확인이 되거나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또 하나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요. 이거 일단 복면을 했건 안 했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복면을 하면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말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죄가 돈 쓰다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총선 때 돈을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앞으로 돈 쓸 게 뻔하니까 5만 원권 사용 금지.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5만 원권 사용 금지법을 만들면은 좋겠습니까? 당신들은 항상 돈 써서 자주 걸리니까 5만 원이 있으면 분명히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정치인들은 5만 원 사용 금지다. 이런 식으로 억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복면 금지라는 거. 이미 또 법을 위반하고 복면을 쓰거나 자기 어떤 행위를 은폐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뭐 처벌을 더 세게 받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위대 전체를 이 사람들은 법을 위반할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사실은 인권 침해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에 가면 경찰이 굉장히 많이 체증을 해요. 그러니까 체증은 역시 그 아까 장비 사용처럼 지금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경찰이 내부적인 지침 갖고 지금 그러니까 체증을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불법 체증을 하면서 이후에 그 체증 자료를 가지고 그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뭐 노무현 정부까지는 경찰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체증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이라든지 경찰이 누군가를 연행한다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사라져요. 대신 사후에 체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추소환하는 거는 별로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 경찰 폭력 없이 집회 관리를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얼굴 복면이라도 쓰면서 내가 나를 정말 부정하고 싶은, 내가 나를 아님을 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사실 그 경찰의 불법 체증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시민 불복종의 차원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조건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자기의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 있잖아요. 착용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시민들한테 복면 착용하는 거 문제 있다고 난리치는 게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지. 아니 경찰이 공무 집행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사실 경찰 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이 오늘 지금 백남기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경찰 폭력을 자행했던 경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고소고발 저희가 하면 특정할 수 없다. 이 특정 한마디로 경찰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해서 경찰이 처벌받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 폭력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제 복면 금지, 그러니까 집시법을 좀 그 내용 관련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면 금지법이라는 게 아니라 집시법이 일부 조형을 한 건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집회 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의 제조, 운반 등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어떤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실효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복면 금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법이 만드는 그 근거가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보니까 지난 14일 날에 집회 부분도 있었는데 그날 서울 인근의 이제 12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대학 수능고사가 있는 때랄지 말하자면 논술고사가 있는 데는 아예 그냥
날짜를 그날 때는 집회를 집회시 못하게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14일 날 있은 12개 대학에서는 성대를 비롯해서 이렇게 각지에 좀 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다면은 표현한다면은 이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을 들리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논술은 오전부터 있었고 또 오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 오후에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 또 이공계 쪽에서는 또 오후에서 실시하는 경우 대학이 있었더라고요. 어제 언론 나와 있는 걸 쭉 보니까. 결국은 집회 시위는 그때 당시 오후 2시부터 각지에서 대학로에서 있었고 어디 각지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모여가는 광화문 쪽에서 오후 4시인가가 집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집회 시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성대의 대학로에서 일부에 불과한 거죠. 실질 시간대는 오후 시간대. 2시, 근데 시험은 2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또, 물론 이제 굳이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미 많이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방해가 됐을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하는 게 극히 소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치 이것을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줬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이걸 명분을 삼는 것. 이건 상당히 좀, 그러니까 너무 이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100개 대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근데 사실 수능 같은 경우가 있으면 우리 IS라고 하는 많은 우리 집회시 관계자들은 안 합니다. 그런 날은 사실은. 피하죠. 그날 오히려 또 일부러 행진 시간 조정하고 그렇죠. 그날도 조정했어요. 그건 여론에 맡겨야 되는 문제. 아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보통 집회 시위하고 청소까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이제 집회 시의 방법이나 목적, 장소, 시기 이런 것들에서는 알아서 복장이나 이런 거 알아서 왜냐하면 복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집회 시의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뭐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쓰는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죠. 그렇죠. 법의 과잉이죠. 법이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걸 처벌하려고 한다라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친 법의 과잉으로서 너무 이 국가주의적인 그런 데로 흘릴 가능성이 있다. 깨알같이 법안들을 다 만들어놔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좋겠죠. 사실 우리 전 스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집회 대응 방식이 바뀐 게 아까 제가 진압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 진압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체증을 해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전화해가지고 당신 체증에 사진 찍혔으니까 경찰서에 와라. 그 전화 받는 순간 전화 받은 사람은 불안에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에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안 가면 또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거 자체가 나중에 사부적으로 처벌받고 안 받고는 별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상당 기간 동안 불안에 들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엄밀히 본다면 경찰권의 남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 체증 카메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거부하는 방식은 얼굴을 가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찰이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초두에 사회자님께서 복면하면 좀 뭔가 좀 안 좋은 느낌 든다. 복면이란 말을 쓰는 게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IS 같은 느낌 드는데 우리는 이미 복면 다루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게 봤잖아요. 복면 과학도 있고. 저는 어릴 때 타이거 마스크라는 만화 영화 참 즐겨봤거든요. 마스크 쓰고 나오는 게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왜 이걸 자꾸 가지고 범죄시하고 뭔가 시위대가 복면을 썼다. 그래서 뭔가 시위대 자체가 이게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한 어떤 거다. 이런 인상만을 자꾸 던져주는 거죠. 상당히 잘못된 그런 담론 정치라고 봐야집니다. 가끔 양반 정치가 있었지만 하이탈 같은 걸 쓰고 양반을 희롱하고 유의하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복면이라든지 탈이라든지 인형 이런 것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면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가려야 되는가?
또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시용품을 제조 운반하는 분 이게 이제 대장간 하시는 분들 다 잡혀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뭐 트럭 갖고 다니는 분들 뭐 세파이버스 싣고 다닐 거 아닙니까? GPC장 금방 갔으면 아마 잡혀가요. 상당히 불명확하고 처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경찰들의 지금 체증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이게 지금 근거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그러니까 범죄가 저질러지면은 예. 체증을 할 수는 있죠. 증거 수집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회 현장에서 특별한 그 조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무조건 누가 네. 참가했나를 다 확인하기 일단 위해서. 다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예. 범죄가 명백하게 발생할 때 그때 증거 수집으로 체증을 할 수 있죠. 그때는. 근데 집회에서 지금 평화롭게 얘기하고 뭐 행진하려고 하고 뭐 구호 외치고 이런 게 범죄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범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사상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 수집의 이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 사실상 감시를 체증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시의 영역은 어떤 그 법적 규제도 없는 공백인 거죠. 거기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요. 제 아는 사람 하나는 지난 4월 달에 집회한 것을 지금 소환 전화가 날라왔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지난 4월에 뭘 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예. 근데 경찰은 사진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친구에게 그 뭔가를 덮어 씌울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이거야말로 정말 법의 이름을 빌린 하나의 폭력이죠.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범죄 수사 목적에서 범죄 현장에서 행해지는 부분들은 체증이 가능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범죄자에게 소환 조사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또 뭐 그런 부분을 탓하는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수사의 속도 또 집요함과 다르게 일반 사건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가? 상당히 좀 형평성에 반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소하게 되면 고소인조사 뭐 2주, 3주에 한 번씩 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답답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경우 지금 최근에 지금 11월 14일 집회 관련해서는 정광 석화처럼 지금 소환장이 지금 계속 발부되고 있거든요. 그게 2, 3일에 한 번씩. 이거는 상당히 좀 경찰 권력이 일반 사건들과 차등해서 물론 이건 위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엊그제 모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표지에다가는 그 신부님 이름이 써졌는데 안에다는 그냥 성명불상자 귀하로 해가지고 귀하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경찰관 우리 분들의 어떤 고뇌를 제가 저는 사실은 슬픈 고뇌.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이거 뭔가는 해당 담당하는 어떤 그 경찰관께서는 뭔가 실적을 해야 되고 통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으면 일단 보내놓고 보는 이런 약간의 실적적인 그런 이거 뭐 어떤 이 국면을 좀 어떤 넘겨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상당히 씁쓸한데 과연 많은 뭐 경찰 내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교통하는 분들 있고 범죄 수사를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있는데 경비 관련된 문제 이 시진학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국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는 데 불구하고 기본권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랄지 집회 시위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고려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지금 정부의 대응, 경찰의 대응을 보면 모든 지금 뭐 오는 토요일 지금 예정된 2차 집회 같은 경우에도 2차 대회도 불법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금지를 했다. 통보했잖아요. 전농에서 신고한 것도 금지를 했고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민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신고한 것도 금지를 했고 그러면 일단 거기 나간다는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는 거 일단 아닌가요? 현재는 이제 인권단체 연석회의 차원에서 네. 지금 집회 신고가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오늘 오후까지 나온다는데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그 결과가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사회 연대회인가요? 그쪽에서 그 신청을 해서 예. 서울광장에서 5,000명 규모로 5,000명 네, 집회를 하고 서울대병원까지 행진을 하는 걸 신고를 했고요. 이제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전농이나 이런 데서 신고한 예. 건 전부 다 불허를 했는데 요건 일단은 받아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서 조항 중에 하나가 5,000명 신고했는데 넘어가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거는 경찰이 그렇게 아니, 생각한다니까 발상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좀 웃을 수밖에 없는 5,000명 넘어가면 불법, 5,000명 안 돼도 불법인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은 뭐 이게 물론 5,000명 내에서 네. 하도록 됐다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그건 좀 너무 지나친 도식적인 셀 겁니까 그걸? 이름표를 나눠주면
그게 참 순서 이게 너무 번호표를 나눠서 경찰관 인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고 뭔가 보여지기 위한 실제로 경찰관 지휘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5천 명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고 1000명이 온다고 어쩔 수 없지만은 뭔가 윗선애한테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줘.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좀 읽혀져요. 그래서 지금 서울광장에 신고된 요 집회에 만약에 이제 전농이라든지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합원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분들은 불법인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그 취지에 동감하는 공감하는 사람들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 숫자가 넘어가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의 적법과 집회의 자유라는 불법이라는 게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깨알처럼 그렇게 집회를 관리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이렇게 위헌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분이 전농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인지 일반 시민이 어떻게 구별을 또 할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내는 상부에 대한 어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표시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집회의 자유라는 건 집단의 권리가 아니고 개인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통과가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집회 주최 측의 그 문제지 개인이 자기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는 것 이거는 개인의 권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불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자, 일단 그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0명을 넘어가는 집회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불법 참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10번이 불법이겠네요. 예,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불법이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방어 내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얼굴 가리고 가야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불법 집회, 그러니까 그 불법 집회의 태도로 이제 금지 통보된 집회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 범위를 이탈한 집회를 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았 집회를 하더라도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 이게 그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주최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설사 이걸로 이렇게 피사건이 있어서 형사적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처정해가지고 소환장 발부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 개개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복면금지법 뭐 사례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많아요. 많아요? 예. 예.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가 있고요. 예. 그 프랑스 예를 따라서 이제 2010년에 벨기에도 만들었고 이탈리아도 만들었고요. 이건 뭐냐면 부르카 금지법입니다. 부르카 금지법. 전부 다 덮어 쓰고 눈만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정교 분리 체제에서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뭐 터키는 1920년대부터 아타투르크가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부터 공공장소에서 스카프를 못 쓰게 했어요. 역시 이제 세속주의 틀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일종의 복면금지거든요. 예. 저기 이제 그 종교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명의 문제죠. 그걸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신나치주의자들이 복면을 쓰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시위를 하면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 시위하는데 끼어 들어가고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복면금지법을 만들었고요. 미국은 또 처음에는 뉴욕주에서 이제 복면금지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토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하도 혹독하게 하니까 이 토지 임차인들이 인디안을 가장해가지고 습격을 했어요. 임대인들한테.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제 복면금지법인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뭘 했냐면은 그 KKK 그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그 통제하기 위해서 복면금지법을 계속 유지한 거거든요. 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하고는 제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 그 외국에서 하는 복면금지법은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장소에서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혀 취지라든지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이유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인종차별 말 그대로 혐오 표현 진짜로 테러 단체 비슷한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못하도록 막는 그런 지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예 그냥
집회에 참여를 못하게 지금 막는 거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둘러대서 얼렁뚱땅 우리도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도 정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근데 아마 정부 여당 이렇게 여당 발의하면서도 이제 아마 안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은 다 하고 그러겠죠. 할 예.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런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예.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공부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서. 아니, 그래서 저희는요, 이게 이 복면금지법이 나왔던 게 사실 불법 폭력,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복면을 이렇게 들이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력 집회에 대한 프레임의 연장에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대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17대인가요? 그때 18대인가요? 이렇게 논의가 됐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졌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설을 친 거지, 사실상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2006년도부터요. 네. 그 지금 새누리당이죠.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을 겁니다. 그쪽에서부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죠. 네, 이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 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되고 이제 이 과정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6년 뭐 이때는 사실상 그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도 예,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이 거꾸로 이런 법안들을 내고 이런 모습들을 봐서 이게 지금 물론 이번에도 뭐 통과는 안 되겠죠. 예, 안 될 것이라고 일단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여부보다는 그 프레임 전환용이라는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거니까. 프레임 전환용이다. 네, 네. 계속 이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불법 네. 폭력 예. 시위.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것과 같네요. 지금 저 정부가 강경하게 집회 시위를 막고 이제 이러는 이유가 현 정부가 실제로 뭐 이뤄놓은 게 없다 보니까 예, 자기들의 어떤 실정 같은 것을 오히려 호도하는 차원에서 네. 아예 강경하게 누름으로써 이슈 전환 일종의 네. 뭐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토요일날 전농은 집회를 따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집회가 일단 국민대회는 같이 할 거고요. 예. 전동은 지금 몇 군데 집회 신고가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지금 이제 공권력의 무제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복면금지법에 맞서서 여기 법을 다루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공권력의 무제한한 그런 것을 통제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체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래서 그냥 공권력이 이런 이제 비유를 해서는 좀 그러겠지만 방송이 그러는데 이제 국민들 집회 시에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은 안내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냥개가 돼갖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또 이 사냥개의 어떤 그 이제 고리를 또 풀어주는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게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집회 시위를 불온 시위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농민들이 집회 시위 가면은 잡혀간다. 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농민들은 집회 시위 가면은 예전 그 박정희 때 같이 다 잡아간다 하더라. 이런 분위기가 확 이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렇게 얼어붙게 하고 이런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경찰청 앞에 우리가 40명 정도 집회 신고를 내놓고 농민들이 계속 거기 가서 항의 집회를 해요. 그런데 전번 2주 전에 10여일 전인가 해서 집회를 하는데 40명이 다 찼다고 들어간 사람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 차선을 다 경찰벽을 채워가지고 일주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숫자가 넘었다고 어디 극장도 아니고 좌석도 끊었고 예매한 것도 아닌데 못 들어가게. 화장실 가면 다른 사람 들어갔다. 네, 근데 이것을 경찰한테 항의를 해봤자 현장에서는 경찰은 자기들이 이건 적법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근대 국가에 있어서 그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법이라는 거는 국민 생활을 옥죄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좀 뭐가 잘못됐는지 그 국가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 법이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이긴 해요. 그 오랜 시간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뭐 주된 내용들은 이미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그 야당과 종교단체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날 2차 민중대회에서 스스로 인간 방패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거든요. 지난 1차 집회 때 야당은 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그 농민들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방패 역할을 하겠다. 야당이 이런 독재 시대 때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야당은 정확히 국민 편에서 하겠다 이런 표현이 맞지. 방패를 어느 방향으로 방패를 두를지도 제가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아리송하게 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서겠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종교정에서 스님들이 방패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는데 야당은 그대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그런 말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쌓여 계셔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야당 쪽에서 일단 의원들이 방패 역할을 해줘서 국가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제스처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게 하는 것 이것들은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본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어떤 방패, 어떤 평화의 선, 라인을 선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노동법 개혁 문제랄지, 쌀값 문제랄지, 여러 가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니까 오늘 언론에 보면은 테러 방지법을 이번에 합의하니 어쩐 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서민 삶이 고충받는 부분들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관철시켜내는 것 이게 사실은 큰 역할인 거죠. 그에 대해서 좀 더 현 야당이 자기 역할에 대한 좀 성찰 왜 소위 많은 어떤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성찰을 해봐야 할까? 이런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은요, 지금 경찰이 어떻게 좀 물리력을 사용하는지 또 집회를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언론 쪽에서도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역시 또 보건의료 단체에서 현장 의료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사실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정책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선님 인권 감시단 인권침해 감시단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집회가 일어나면은 경찰청 단위에서도 인권위원회나 이런 형태의 감시단이라고 그럴까요? 네.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랬더만은 그렇게 해서 경찰만큼 달고 나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일거에 그냥 일축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나름대로 이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니까 뭔가 그렇게 집회 참가자의 측에 서서 경찰 대응 전략 같은 것들 또는 방식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경우 따라서 나중에 교정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언론 노조에서도 오는 토요일 집회에서는 취재 방해에 대해서 감시를 하겠다. 경찰의 취재 방해요. 이런 또 취재 방해 감시단을 조직하기도 했고 하여튼 이번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는 1차하고도 또 좀 양상이 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백남기 농민 상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상당히 위중하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예, 워낙 처음 다치셨을 때 충격이 굉장히 커가지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고 악화된 걸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5일 대회가
평화적으로 되냐, 또 법의 태도 내에서 하냐, 이런 식으로 관심이 끌어가지 않는다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날 100만 농민이 이렇게 그 공권력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20일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국민적인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 보거든요. 시간 딱 지켜서 집회하고 시간 되니까 집회 가고 이렇게 하면 집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이 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야당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 그 인간 방패되려고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야당이 앞장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농민들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뜻에 좀 동참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네 분 오늘 그 긴 시간인데 이렇게 출연해서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부 여당이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불법을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법대로를 외쳐야 하는 참으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부 여당에게 보여줄 사람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